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는 코로나19 뉴스 특보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76명 추가돼 8,16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여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어든 건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자, 정현우 기자, 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이고 있네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76명이 추가돼 총 8,16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 건 23일 만입니다. 반면 완치된 환자의 수는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해 전체 격리 환자 규모도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인데요. 대구와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추가된 확진자도 대부분 대구의 한전 자회사,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 경기 성남과 부천의 교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사례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다고요? 네, 그동안 특별 재난 지역은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에만 선포되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오후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제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수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주거 안정, 영업 손실 보상 등 복구 비용의 50%가 국비로 지급되며 도시가스나 통신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집단 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감염에 취약한 산후조리원입니다. 네, 서울도봉구 산후조리원에서 조리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곳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기를 꼬가는 남성과 여성이 건물에서 급히 나옵니다. 차량 뒷좌석에 아기와 여성을 태운 차량은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강남 퀸즈 산후조리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봉구가 공개한 60대 확진 여성은 산후조리원 주방에서 일하던 조리사입니다. 그분은 저희들 식사하고 산모님들 보호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고 주방에 조리사분이셨어요. 조리원에 머물던 산모와 신생아는 각각 7명. 보호자들도 산후조리원을 오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확진자는 10일까지 근무했고 당시 증상은 없었습니다. 관할구청은 산모와 신생아, 직원 등 조리원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2개 층을 포함해 건물 전체에서 방역이 진행됐고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검사를 받은 직원과 산모 등은 건물을 빠져나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됩니다.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고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를 진행해 동선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산발적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생벤처업체 직원 20명 가운데 6명이 감염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 중 첫 확진자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서울 관악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2호선 지하철역 바로 옆 8층짜리 건물입니다. 1, 2층에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상가들로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번화가 중심에 있는 이 건물에 입주한 신생벤처기업 직원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20명 가운데 6명이 감염된 겁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첫 확진자인 28살 남자 직원이 최근 스페인과 체코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이 지난 4일부터 기침 증상을 보였지만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3일 헬스클럽과 동전 노래방을 다녀왔고 5일에는 회사에서 동료 6명과 함께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다음 날엔 동료 4명과 노래방을 방문한 뒤 술집을 들렀습니다. 8일과 9일에도 시내 음식점을 찾았으며 11일에 검사를 받았고 이틀 뒤 확진된 겁니다. 직장 동료 20명 외에도 16명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생벤처기업 입주 건물이 사람들이 몰리는 시내 중심에 있었다는 점도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코로나19 뉴스 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과 교수, 구자영 동아일보 주간 동아팀 차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확진자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자영 차장, 23일 만에 네. 100명 이하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 확진자 수가 7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그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어제부로 이 두 자릿수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162명이고요. 이 격리에서 해제된 분도 이 834명으로 이 전체 확진자에서 이제 완치된 분의 이 비율이 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파른 이 확진자 수의 어떤 증가세가 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이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자, 박 교수님, 방금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격리 해제되는 환자 수가 신규로 확진되는 수를 보다는 적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다 이런 얘기들 분석들 나오면서 어쨌든 확산하는 이 추세는 조금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아직 뭐 이르긴 하지만 현재 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급했던 게 이제 병상이 부족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된 분이 이제 97명으로 떨어졌고요. 100명대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제 퇴원하시는 분이 이제 200명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병상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병상에서 나오시는 분이 들어오시는 것보다 훨씬 이제 많다는 거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병상을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고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안타깝게 댁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병상적인 구조,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이제 향상이 됐다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격리 해제자가 확진자보다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격리되신 분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복잡하게 역학에서는 SIR 모델이라고 치는데 복잡한 거 설명하기보다는 그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도 우리 지금 뭐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저 파란 총 격리자 수라는 게 지금 이제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의료 자원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용을 한다는 점에서 좋고요.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앞서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제 뭐 산후조리원 또 뭐 PC방 그다음에 지난번에 나왔던 콜센터 이런 데서도 산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저 그래프를 거꾸로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제가 이제 해외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해외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저 그래프가 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전체 상황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감소세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판단하기에는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월 20일 날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확진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약간 좀 이제는 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보면 대구 신천지 그 사태가 좀 신천지 사태죠, 정확하게는. 신천지 문제가 좀 이렇게 끝나는가 싶어서 조금 안심을 했더니 우리 그 서울에서 콜센터 문제가 다시 해서 이제 확진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집단 산발적인 사례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끝났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잔불이 큰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현재 판단입니다. 잔불이 큰 불이 될 수 있다. 네, 뭐 아직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김 변호사님. 그 이런 가운데 이제 방역 당국이 확진자 동선 공개를 계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어요. 뭐 특정되는 또 자세한 정보는 너무 사생활 침해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제도라든지 조치들이 위기 상황에서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가치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방역 당국에 공개했던 확진자 동선이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었죠. 왜냐하면 자세하게 드러나니까 그곳에 공개된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조심하는 이런 행동들이 보여져서 그런 장점도 있었는데 너무 많이 자세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그 확진자가 범죄자도 아닌데 이건 이제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단점도 있었거든요. 예.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 조치가 좋다 나쁘다라고 인류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지 세부 주소하고 직장명은 비공개한다라는 거예요. 네. 대상 기간도 이제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라는 거고. 그러니까 접촉자 발생 방송 이동서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는데 가만 보시면 맨 위에 개인정보에 있어서 세부 주소하고 직장명 비공개 저 부분이거든요. 예. 저게 다 이제 공개됐던 것들이 이제 그 인권을 좀 침해한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 직장명이라든지 세부 정보, 직장명이나 주소 같은 세부 정보는 좀 비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다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전염병이 뭐 방역 당국이라고 비껴가지 않을 테니까요. 네. 해수부에서도 감염자가 늘고 있고 네. 보면은 또 이제 한국전력 서대구지사 이런 데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뭐 지금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지금 세종청사입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직원 한 명이 그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해수부 직원들이 집단 감염 그 가능성이 좀 비춰지고 있는데요. 특히 세종청사의 경우에는 정부의 모든 그 종합청사가 다 하나의 건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과 건물 간 감염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종청사는 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을 좀 차단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청사가 만약에 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그 행정력이 좀 잘못하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빠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앞서 그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그 교인들 중심으로 한 어떤 비약적인 어떤 그 확진자 증가세는 그 한풀 꺾였지만 이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구에서도 어떤 한전 그 검침원들 사이에서 이 확진자가 대거 나왔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 국면으로 간 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 교수님. 네,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정말 감염될까? 방역당국에서는 뭐 정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그 걱정이 우선 많이 돼서 이게 이제 근데 다만 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과학적 증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다만 이제 콜센터 이번에 그 신도림역 그다음에 그 역을 통해서 좀 왜냐면 콜센터가 거기 중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지하철을 사용을 해서 좀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신도림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지금 현재도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는 4호선을 많이 타고 그랬는데 4호선은 굉장히 그 이격거리가 있어서요. 2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신도림역은 완전히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의 그 마스크를 다 쓴 상태, 그 다음에 상당히 주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 뭐 기침은 둘째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하면은 벌써 이제 딴 사람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네. 그래서 말도 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금처럼 이런 국민들의 그 서로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이 유지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에서 걸린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렇게 우리가 해이해졌을 때 분말이 밖으로 나와서 저런 지금 손잡이나 다른 봉 같은 걸 잡으면 영화 컨테이전을 보면 대부분의 이런 감염이 비말을 통해서 침방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저런 접촉물. 영어로는 포마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접촉물을 동시에 갖게 돼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처럼 잘 위기의식을 갖고 하면 괜찮다. 다만 해이해지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 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정부 정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해외 역류입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네. 해외 얘기는 저희가 뒤에 좀 더 나눌 텐데 해외에서도 지금 감염자 수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역류입되는 문제, 오늘부터 특별 입국 절차 밟겠다 하는데 좀 뭐 늦은 건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방역적 관점과 기본적인 이제 외교적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뭐 이거 늦었다 많다 판단하기보다는 이미 12일에 이탈리아하고 이란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른바
특별 감화, 쉽게 얘기하면 셧다운의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오늘부터 이제 프랑스하고 다른 나라까지 5개국을 했는데 문제는 늦었다 말았다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세부 검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안전 앱도 하고 이제 그분이 들어와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확인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탈리아하고 이란 다른데 지금 여행 갔다 오신 내국인들이 지금 실제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언제든지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단기 여행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확진을 안 받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분한테 감염된 분들은 이른바 그 감염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선도 밝히기 힘든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부가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누가 왔을 때 이제 제일 문제 물어보는 게 지금은 중국에서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의사도 우리 개인도 혹시 여행한 데가 이탈리아, 유럽이세요? 아니면은 미국이세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지금의 모든 감염은 이탈리아, 유럽, 미국이 시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파도의 진앙지처럼 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난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안 돼버렸어요. 진짜 위아더 월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표적이 유럽, 이탈리아, 미국 쪽이다.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누구나 물어볼 때는 오히려 국내에서 걸려서 확률보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그러니까 양면 작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산후조리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구차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건 정말 처음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안에 보호자들 입시를 금지한다 이런 산후조리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면 그 출산한 그 산모와 이 아이가 같이 일시적으로 이제 거주하는 장소인데요. 그런데 이제 산모의 경우에는 혼자서 거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라든지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산후조리원 이 폐쇄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모를 보호해야 되는 그 보호자들의 어떤 출입까지 좀 막아서 산모들이 상당히 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코로나 확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보면 어제가 신천지의 어떤 창립 기념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큰 일정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만 해도 서울 시내에 있는 큰 대형 체육관 거기 빌려가지고 되게 성대하게 했다고 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창립 기념일이니까 크게 할 수 있죠. 근데 올해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큰 대규모 행사를 했다가는 국민적 비난 이거는 둘째치고라도 본인들끼리도 지금 사실 그 안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거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디 보면 이제 그 신천지에서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전 신도들한테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지침을 내려간 것 같아요. 보도자료도 그렇게 배포했고 지금 보시는 게 신천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공식적인 어떤 그 예배와 모임을 재개할 이유는 없고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우리가 자라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공식적으로는 대규모 행사를 안 한 것은 맞는데 신도들이 본인들끼리 그래도 우리 기념일인데 우리라도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본인들끼리 자발적으로 하는 이것까지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또 그런 추측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비공개 모임들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신천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어제 이제 모임을 안 한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대구시가 이제 명단 은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차장님 네. 컴퓨터를 이제 가서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풀지를 못하고 있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신도 관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인데요. 이 외부에서 나가면 이렇게 보안 장치가 걸려가지고 그 외부에서는 그 시스템에 좀 접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천지 측에서 여전히 이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전산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을 관리했던 신천지 직원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이 대구시에 자발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이 보안 시스템을 좀 해제를 하고 누가 왔다 갔는지를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이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신천지 측의 좀 협조가 강하게 좀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우선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상의드렸습니다. 상의를 했다는 거 보니까 이제 큰 무리가 없으면 아마 이제 재가를 할 것 같은데 네. 첫 사례 아니겠습니까? 감염병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이게 피해, 이른바 그 특별 재난이라는 건 재난이 보통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우리 기억의 삼풍백화점, 네. 산불 이런 게 주로 많았어요. 그다음에 기름 유출 사건, 최근에는 작년이죠.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 굉장히 심하게 나서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감염병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런 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사스 2003년에 일어났었고 네. 그다음에 신종플루가 2009년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국지적이었었고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를 않았었습니다. 또 이게 감염병이 무슨 재난일까?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감염병이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엔 사람한테 국민한테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재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도 이제 대통령께 국무총리가 건의를 해서 아마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로 보면 아마 이제 제거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시스템은 이제 같은 이제 각가지 이제 경제적 혜택 그다음에 그 시민에 대한 건보료 혜택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근데 감염병이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른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의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지금은 사실 특별관리 지역으로 네.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건지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큰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이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입니다. 네. 이제 그 복구비의 경우에는 이제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고요. 또 주민 생계라든지 아니면 이 주거 안정 비용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망이나 이 부상자에 대해서도 이 일정 정도의 어떤 구호금이 이 중앙 정부로부터 이게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하고 계신 이 대구와 경북 지역 주민들께는 이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비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의 이 일정 부분 이게 감면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피해 복구, 이 빠른 피해 복구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관련된 내용은 이후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As a pandemic. I also took the test last night, and I decided I should, based on the press conference yesterday. People were asking, did I take the test? 앞서 보신 영상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차량 이동식 선별 진료소인 드라이브스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 이어 미국도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운전자의 검체를 채취합니다. 그 뒤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중된 미국 뉴욕주 뉴로셀 지역에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처음 설치된 겁니다. This facility can do about 200 cars per day. It's also smarter and safer because you're not exposing people to a person who may be positive. 미국 코로나19 대응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검진 체계에 대한 찬사가 쏟아진 뒤의 일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너무 느려 한국에서 검사받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they started conducting drive-through testing. But people here in the United States can't even get tested by their own doctors. We're supposed to be leading the world. Instead, we are trailing far behind. 코로나19 대응책을 내놓은 백악관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이 모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South Korea, they did have a large number of tests available over the last several weeks. So we want to also announce this new approach to testing. They would move down this and be told where the drive-through options. 앞서 영국과 독일도 우리나라를 본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도입한 상황.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낮추고 검사 속도는 높인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세계의 방역 롤모델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제 비상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구자영 차장, 네. 먼저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를 받았죠. 네. 최종적으로 이제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우려가 나온 이유가 이달 초에 브라질 대통령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자금 모금을 위한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이 브라질 대통령 만찬과 대선 자금 모금 행사장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혹시 이 감염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이 백악관이 이렇게 밝힘으로써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70세 이상이어가지고 고위험군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0세 이상, 65세 이상을 특히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73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고위험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행정부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빨리 검사를 하고 음성이다,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신감을 보여왔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근거로 나왔던 게 글로벌 보건 안보 지수라는 겁니다. 박 교수님. 미국은 1위고 우리나라는 9위로 꽤 상위권인데 이게 높으면 정말 좋은 거다,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각 나라별로 이제 안보 지수를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오바마 때 도입이 된 건데요. GHSA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것이죠. 좋은 건데 이게 이제 꼭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냐는 왜냐면 의문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안보 지수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강건하냐,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살리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강건하냐라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시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조금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냥 받고 싶다고 하면 별도의 비용을 내지만 대부분이 지금 무료로 해주고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수도 1만 건도 넘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상황은 좀 변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검사를 받으려면 $4,000 이상, 그러니까 400만 원 이상 내야 되고요. 그 비용도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보험이 안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주당 미국에서는 과연 건강의 차별성을 그렇게 둬서 되겠느냐. 취약계층이 거기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안 하면은 진단검사를 안 한 게 결국에는 취약하지 않은 계층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별적으로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약간 좀 아직도 국내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안보 지수가 상당히 좀 우리 상황에 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점수가 별로 높지가 않거든요. 57.3점인데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예방을 잘못해서 확진자가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개 항목 중에 질병 탐지, 그러니까 누가 감염됐는지를 찾아내는 능력은 거의 탑 수준이라고 합니다. 92.1
예,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방은 잘 못했지만 이 확진자를 찾아내는 데에는 굉장히 이 실력이 있는 나라다라는 이 보건 지수가 우리나라의 어떤 보건 의료 상황을 좀 꿰뚫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그 예방 능력도 뭐 최우수 등급으로 좀 높이는 기회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To unleash the full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is effort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wo very big words.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돈이죠, 돈. 그러니까 보면 연방재난관리청이라고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한 400억 달러가 넘는 기금이 있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지방정부의 주정부죠, 미국의. 뭐 주정부에서 이제 의료시설이나 이제 검사기관 같은 데서 자금을 투입한다는 얘기거든요. 앞서 이제 박 교수님 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우리나라가 다르게 미국은 이 검사 한번 받는데도 돈 엄청나게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좋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지금 폐가 아프긴 아픈데 이걸 가지고 검사를 받는 게 굉장히 꺼려질 수도 있잖아요. 비싸니까. 네. 아마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금들 이런 것들을 아마 투입을 해서 우리나라처럼 좀 빨리빨리 검사해서 확진자 가려내는 아마 그런 용도에 쓰는 자금들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이 국가 비상상태 선포의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 여기저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뿐이 아니라 뭐 다른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 우리가 그 커피숍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우리가 커피숍 같은데 이제 갈 때 차 타고 들어가서 뭐 커피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이 진단을 여기 아까 영어로 나오겠지만 safer and smarter라는 표현을 썼어요. 똑똑하면서도 안전하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 그 본토에 가서 자기네들이 채택을 할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이런 나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어제 그저께 그 미국 CDC에서 연락이 와서 네. 그쪽 질병관리 네, 거기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죠. 거기에 있는 분이 연락이 와서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정확하게 명칭이 이렇습니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 지침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좀 알고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지침 내용을 드리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진단 키트도 많아야 되겠지만 능력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진단을 해서 검사 결과가 나와서 그 검사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6배 이상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속도만 봐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차로 이동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진단하는 사람들이 옷을 매번 입어야 되고 감염 위험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완전히 빨리 제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 아마도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표준 모델이 돼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이 진단 능력을 향상하는 그거를 아마 세계적인 어떤 뭐 지침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인사 방식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 세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으로 본인도 얘기를 해왔고, 네. 그래서 이제 악수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악수하는데 악수 사실은 나 싫었다 해가지고 뭐 거절하기도 하고 막 이랬나 보더라고요. 요즘 외국에서는 새로운 인사 방법이 나왔다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즘 그 악수하시는 분은 좀 드물죠. 그래도 이제 주먹으로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전에 이제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 유행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팔꿈치 인사라고 해서 이 옷깃과 옷깃을 지금 이제 그 화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 저렇게 이 팔꿈치를 부딪혀서 서로 악수 대신 인사를 하는 것이 뭐 사실상 이제 거의 뭐 일상화되는 코로나 사태가 그 만들어낸 세계적인 뭐 새로운 인사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요, 유럽을 코로나19의 새로운 유행의 진원지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Europe has now become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with more reported cases and deaths tha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네, 구처장님. 네. 지금 유럽에서도 이탈리아가 굉장히 문제예요. 중국 다음으로 뭐 사망자 수도 확진자 수도 많은 걸로 나오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확진자 수가 거의 뭐 한 2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망자 예. 수도 지금 뭐 그 중국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와 달리 이 유럽은 26개국이 생겐 조약으로 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와 버스 또는 자동차로 이 국경을 자유롭게 좀 넘나들 수가 있거든요. 국경 출경이 굉장히 쉽죠.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입경이라는 것 절차도 뭐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WHO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잘 막아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그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도 지금 확진자들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앞으로 이 코로나의 어떤 그 큰 이 뭐 팬데믹의 어떤 진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님, 네. 이탈리아가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걸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확진자 수도 제일 많고요. 왜 이렇게 감염이 많아진 걸까요? 정확한 원인들은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신천지다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유람선 문제가 있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아직 외신들도 정확한 원인들은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할 뿐이죠. 그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탈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 다음으로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은 기저질환도 있고 면역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볼키스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동양보다는 신체 접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파가 빠르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과 관련성도 얘기들 하는데, 이탈리아가 사실은 처음에 확진자가 중국 우한에서 온 관광객으로 합니다. 1호 확진자가. 그 이후에 이제 중국과의 모든 항공편을 중단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태리가 유럽에서 중국과 관계가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왜 그런가요? 그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G7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가장 크게 하는 사업이 1대1로 사업이잖아요. 그 유럽 국가들, 서구 국가들 중에서 1대1로 사업으로 같이 우리 들어가겠다고 양해각서에 체결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특히 밀라노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애초에 좀 퍼지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설들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외신과 언론에 보는 여러 가지 설들이에요. 설들이지만 그럼 과연 왜 진짜 근본 이유는 뭐냐라는 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설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만 있을 뿐 아직 확실한 원인들은 밝혀내지 않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태리에 많이 퍼져나가는 문제가요.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뭐 국민의 60%, 70%까지도 감염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유럽은 관광 대국이잖아요. 뭐 거의 전 시장 상황에 준하는 대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전 그 메르켈 총리가 그 7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우리나라 그 이른바 그 가장 높으신 분이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랄 텐데, 이 독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제 물론 이분이 얘기한 거는 아마도 이제 다른 신종플루나 다른 과거의 데이터, 독일이 의학 강국이거든요. 잘 아시지만. 네. 그래서 의학도 독일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양의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 20, 30% 이상 정도 전 국민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미 팬데믹 상황을 또 WHO가 선언까지 해버리니까 이미 뭐 대부분이 그 필수 장소에 대해서는 일부 남겨두고 모든 상점, 영화점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문을 모두 닫게 되는 상황이어서,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옛날에 뭐 이제 헬리콥터 밴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돈을 헬기로 뿌려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어떤 이탈리아로 인한 스페인, 유럽 쪽에서 이런 큰 발원, 그러니까 에픽센터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잦아들려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미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제적으로 해서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도 필히 경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는 무기한 휴교령, 관광지 폐쇄,
음식점도 폐쇄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네. 참 유럽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장훈 차장 네. 보면은 일본 이제 도쿄올림픽 원래 올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건데 이거 좀 그렇습니다. 미뤄야 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로 지금 그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도쿄올림픽을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뜻밖에도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한 1년 정도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올해는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큰 행사를 치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치르기는 좀 어렵고 내년 정도로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후에 이제 그 아베 총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뭐 우리는 올림픽을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올림픽 강행 의지를 좀 밝히고는 있는데요. 지금 유럽 그리고 미국 또 뭐 그 아시아를 넘어서 지금 전 세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진정 국면으로 빨리 전환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3개월, 4개월 뒤로 다가온 이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네. 아베는 강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일본에 들어간 도가 30조라고 그럽니다. 30조라고 그러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자 우리 연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올림픽 관련된 이제 보험 같은 거 들어놓지 않습니까? 그 보험금도 하나도 못 받게 된다는 보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죠. 더군다나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 성공시킴으로써 이거 새로운 일본의 부흥이다. 이게 본인의 정치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거를 꿈꿨던 것 같은데 이게 꺾이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정치 일정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끌고 나가자는 일본의 모습들이 완전히 흐트러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아베 총리도 아마 일본 도쿄올림픽을 좀 강행하려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송국과의 중계권 문제도 얽혀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박을 달기처럼 그 누구도 먼저 도쿄올림픽의 연기라든지 무관중 이거를 지금 앞장서서 얘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전 세계 국가가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네. 이제 문 대통령한테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대응법을 좀 공유해 달라 이런 네. 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좀 약간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뭐,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사를 보내긴 했지만, 네. 우리가 초기 대응을 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구자훈 차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교수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방역 당국 특히 이 정부와 청와대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 최초 발원지로 알려져 있는 왜 중국에 대해서 재빨리 입국 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 그걸 빨리 했으면 대규모로 확산된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에 휩싸였는데 그런데 그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진 집단이 이 신천지 교회와 이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뭐 수천 명의 어떤 이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뭐 정부 책임은 약간 좀 비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방역을 잘못해서 그 확진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이 신천지 교인들이 좀 정부 방역 당국의 어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책임론이 좀 비껴가기도 했었는데요. 외신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 당국이 방역을 잘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단 키트를 빨리 만들어서 이 진단을 재빨리 했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처럼 이 새로운 이 획기적인 어떤 그 진단 기법을 동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뭐 참고할 만한 어떤 모범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판을 받는 것에 비해서는 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뭐 상반된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대응 평가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가라는 거는 그 중간 상황에 있어서는 누구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초기에 중국을 비난했지만 조금 있다가 딴 나라들이 혐오 사상 나왔지만 지금 이제 딴 데 가면 이탈리아하고 유럽 사람 혐오 사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 한 시점에서 달리기를 10m 달리는 사람하고 100m 달리는 사람하고 중간을 비교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대신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이제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나 숫자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 않고 일부 이제 이게 말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 가슴 아픈 상황을 만드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방역에는 의학적 방역, 그 다음에 사회학적 방역, 그 다음에 심리적 방역이라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굉장히 잘 돼도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잘 되지 못하면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센티멘탈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잘했다 이러는 순간 아무리 의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합니다. 평가는 다른 사람이 잘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물론 모두 힘듭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 점에 대해서 필히 명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특히 의료진분들 정말 사투를 매일매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길을 꺾는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정작 필요한 진료 현장에는 부족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비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의료계 쪽은 우선적으로 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덜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한 의료계에 마스크가 충분합니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 되게 부족해 현장은. 아마 현장은 제가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박능우 장관의 이런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방역은 의학적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방역이 중요하다. 이거 딱 심리적 방역이 어긋난 행위 아니겠어요? 지금 보시면 박능우 장관은 어느 현장 가가지고 300개 마스크 들고 가서 200개 부족한 데다가 300개 주고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보도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런 사진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의료진들이 저 마스크에다 이름 써놓고 왜냐하면 그걸 재활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걸어놓고 1번에 내 거 걸어놓고 2번에 김윤수, 3번에 구정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재활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역복이 부족해가지고 발에다가 머리에 쓰는 헤어캡 있잖아요. 그거 쓰고 있는 사진들 우리 많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렇잖아요. 것처럼 이름 써놓은 거라고요. 네. 김태현 이렇게. 왜 써요 저거? 재활용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끼랑 걸 바뀌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게 지금 대구 쪽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의 총책임자인 장관이 나와서 마스크 부족하지 않은데 의사들의 재고로 이제 속된 말로 우리 집에다 쌓아놓으려고 그런다. 이걸 듣고 대구에서 좀 사투를 벌이는 의사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글쎄 저게 지금 방역의 총책임자로서의 얘기가 맞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내일이라도 경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박능우 본부장을 계속 설화를 일으켜서 이 심리적 방역에 좀 어긋나는 행동들 하거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방역의 총책임자를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박능우 복지부 장관 양력 보시면요, 사회복지 전공이지 보건의료 전공 아닙니다. 어차피 전공자 아니에요. 그냥 빼고 차관들 중에서 보건복지 차관한 전공한 차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 대행으로 올리고 질본을 그냥 컨트롤 타워로 삼아서 총리가 직접 관할하라. 그게 낫다. 어차피 사회복지 전공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지금 경질하는 게 낫다. 그게 정부의 메시지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경질 관련된 문제는 김태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한 국내 그리고 해외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박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학부모님들 최대 관심사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녀들의 개학 연기 여부가 아닐까요? 또 한 번 연기된다면 언제까지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조만간 추가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개학설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개원을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세가 들어서는 같긴 한데 걱정은 되죠, 애들이라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보낸다 하는 자체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자 중 학생과 교직원들이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178명의 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교직원 확진자도 83명이나 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합하면 26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최근 학생들이 드나드는 PC방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개학을 4월로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만 명 넘게 동의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학 연기 요구가 거세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을 미루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한 주 더 연기할지 아니면 아예 4월로 미룰 건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시를 앞둔 학생들 입장에선 불안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3월 2일 개학 예정이었는데 거기서 미뤄져서 더 약간 늘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더 연장되면 더 늘어질 것 같아서. 교육부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친 뒤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코로나19는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가 5억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집값 급락 현상이 되풀이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가 강남 부동산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2년 전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지난해 말 30억 원을 훌쩍 넘었던 곳이 최근 25억 원에 팔렸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를 피하려는 집주인이 코로나19 유탄까지 맞아 5억 원 낮춰 집을 판 겁니다. 6월까지 팔아야 돼. 세금 감면이 좀 되니까 시세보다 높게 내놨다가 요새는 시세보다 이제 낮은 가격에 내놓는 편이죠. 입주 12년 차인 잠실 아파트도 우상향하던 집값이 꺾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이달 초에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석 달 만에 5억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그나마 있던 급매물도 코로나19 여파로 사라진 게 원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의 매매는 완전히 다 스톱이라고 봐야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경기에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간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일각에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집값 급락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코로나19가 경제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거래량이 감소한다든지 또는 주요 지역의 가격이 하락하는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다만 대세 하락을 논하기에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가 곧 내놓을 대규모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 정책이 집값 하락의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금 5억 원이나 떨어졌다고도 하고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것 같아요. 매수 심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심리가 이제 낮아진 거거든요. 속된 말로 집 사려고 보려면 부동산 가야 되는데 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안건우 기자 리포트 중에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던 분야는 뭐냐면 작년 12월에 해서 올 2월에 지금 거래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채 뚝 내리고 몇 채 뚝 오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래 자체가 완전히 급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죠. 이제 심리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갈지 아마 이 거래부터 좀 살려야 될 건데 당분간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 이게 아마 지금 이 심리에 다시 불 붙여서 시장이 불타오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이 가진 그런 어떤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매일매일 하락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본인 자신을 책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런 거 보실 때 좀 어떻게 좀 상담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거에 되게 조급증을 가진 사람도 보이던데요. 네, 일단 심리 때문에 하락한 자산 가치는 나중에 심리가 회복이 되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심리가 아니라 이게 진짜 펀더멘탈에 문제를 주는 경우거든요. 어떤 경우가 하면은 개인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현재는 음식점에 고객이 없지만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음식점에 고객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은 그때라고 음식점에 2배의 고객은 들어오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만약에 이 사태가 길어지게 돼서 은행에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면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모이게 되면 은행은 부실하게 되는 거지요. 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나 물건이 잘 풀리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는 그런 기업들은 다시 물건을 사게 돼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 회복이 되고. 네. 그러나 만약에 어떤 한계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특정 업종에. 그 한계 기업은 이게 오래 가다가 보면 결국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 한계 기업은 결국 은행을 갖다 건전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살리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심리에 의해서 하락이 되는 거지 이게 펀더멘탈에 미쳐갖고 한계 개인과 한계 개인과 또는 한계에 도달한 개인, 한계에 도달한 기업이 늘어나서 한계에 도달한 은행이 있거나 한계에 도달한 금융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우시면은 일부는 처리하고 또 일부는 갖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는 좀 더 빨리 움직이시는 쪽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보면은 요즘에 이런 상황일 때 더 힘든데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뭐 심리적으로 뭔가요? 왜 이렇게 가짜뉴스 많이 나오나요? 가짜뉴스는 대부분 불안한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상대방은 누군가에 대한 적의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적의의 감정을 일으키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 공포를 어느 한 대상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과 그 집단과 그 상황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공포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원인을 하나로 몰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거기에 관계된 가짜 뉴스는 증폭이 되게 되고 그게 전반적으로 사회의 불안은 망가뜨리지만 어떤 사람한테 있어서는 본인이 개인의 합리화에는 도움이 되는 거지요. 정신 상담받는 것처럼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처장님. 네. 지난 평일 내내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1100선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나스닥도 9%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했다가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다시 그 원상 복귀를 했거든요. 이제 월요일 증시 상황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지금의 위기는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행을 못 하다 보니까 여행을 위해서 사야 되는 여러 물건들도 살 필요가 없고 또 외식도 못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이 경제적으로 좀 심리가 좀 위축이 돼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정부 당국에서 발빠른 조치를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심리방역법과 경제성화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